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형사 절차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했던 말이 혹시 생각나나요? 4단원에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5단원에서는 국가와 개인 사이,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 국가가 개입하는 그런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 사회법에 대해서 배울 것이며 이 둘의 공통점은 국가가 관여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비하면 거대한 힘을 가진 국가가 함부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힘을 제한하고 또 국가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번 단원에서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제한되는지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죄형법정주의와 더불어서 오늘 들어갈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교과서 읽어보겠습니다. 152쪽이네요. 자,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가 나서서 수사하고 또 형사 재판을 거쳐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을 가한다. 그러나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형사 절차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원칙과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 절차 전반에 거쳐서 즉 수사 단계부터 시작해서 공판 넘어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형사 절차에서 적용되는 인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데 이렇게 몇 가지 원칙들 그리고 국민들이 가지는 권리를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 파란 글씨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조항은 다 헌법 조항입니다. 자, 첫 번째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요, 적법 절차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수사부터 체포, 신문, 형벌의 집행까지 형사 절차 전반의 적절한 법,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바로 밑에 단락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의 헌법 제12조 제1항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반드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라는 원리로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자,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한 경우에만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이 유효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교과서 153쪽 사례를 더하다를 보면요. 중간에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지 않아 이 부분 나와 있죠. 그리고 옆에 그림만 간단하게 보면 법관이 경찰이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무죄 땅땅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미란다 원칙 법정 드라마나 수사 드라마 미드 이런 거 보다 보면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미란다 원칙은 체포할 때 경찰이 체포의 이유,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체포할 때 당신을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진술은 추후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국가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입니다. 이런 대사들이 있죠. 이게 미란다의 원칙입니다. 이게 반드시 체포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피고인은 무죄로 풀려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체포, 수사 이 모든 게 유효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 다시 헌법 조항을 보도록 할게요. 제12조 제2항. 이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요, 국민의 진술 거부권 그리고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153쪽을 한번 볼게요. 헌법 제12조 제2항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서 고문과 자백의 강요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데, 이에 따라 고문 등으로 얻은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보면요, 고문 등으로 얻은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또 바로 뒤에 재판 절차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에서 보겠지만, 자백만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일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또한 무고한 사람에게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고 수사를 어영부영 마무리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겠죠. 그래서 피의자에게 아까 얘기했던 미란다 원칙에서 진술 거부권이 있다라는 것을 고지해야 되고요. 또한 피고인한테 이제 재판 과정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판 절차를 바라봤는데, 그 중에서 모두 절차라는 거를 한번 봤어요. 모두 절차가 이제 재판의 맨 처음에 이뤄지는 단계로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재판장에 일단 피고인의 뭐 성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적사항을 물어보면서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술 거부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고지합니다. 역시나 고지를 해야 합니다. 진술 거부권이 있다라는 것을 고지해야 돼요. 자, 다시 헌법 조항입니다. 제12조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이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데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일까요? 우선 여러분, 경찰서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은 법정에서 검사와 판사 앞에 앉아있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검사는 법 전문가죠. 법에 대한 깊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정치와 법을 배웠어도 일반인들보다 살짝, 평균인보다 살짝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여전히 비전문가입니다. 대개의 국민들은 법 비전문가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럼 법 비전문가와 법 전문가가 법정에서 법을 가지고 싸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네. 검사가 얼렁뚱땅 사실은 맞지 않은 얘기를 해도 법 비전문가인 국민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기가 쉬울까요? 뭐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도, 위법하게 구속을 해도 법을 몰라서, 그게 위법인지도 몰라서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여지가 너무나도 크겠죠. 그래서 이 싸움에 또 하나의 법 전문가인 변호사를 동원할 수 있게끔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교과서 153쪽 두 번째 단락 읽어볼게요. 헌법 제12조 제4항은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데, 이는 국가의 강제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항하여 국민이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선 변호인 제도를 두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만약에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청구를 하면은 법원에서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줍니다. 이게 국선 변호인 제도입니다. 자, 마지막 헌법 조항 보겠습니다. 제27조 제4항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바로 152쪽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이 헌법 제27조 제4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을 죄가 없는 사람으로 봄으로써 형사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한 이제 수사 단계에서 또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받고요.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해서 주지 않는다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무죄 추정은 수사 절차에서부터 형사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원칙으로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 구속을 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수사 과정에 있을 때는 출석을 요구합니다. 경찰에 나와서 신문에 응해주세요 라고 하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 날짜가 이렇게 공판 날짜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 그때마다 출석을 하세요 라고 하면은 나오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원래대로 무죄인 사람, 여느 무죄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원칙은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니면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경찰이 마음대로 이 사람 도주할 것 같아서 잡아둔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되니까 거쳐야 하는 일정한 절차들이 있고, 그리고 구속이 된 이후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본 게 형사 절차 전반에 거쳐서 적용되는 인권 보장을 위한 절차였다면 이제부터는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적용되는 인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볼 텐데요. 수사 단계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절차는 이러한 구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153쪽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를 받는데, 그러나 예외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면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영장제도라고 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체포, 구속 등과 같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법관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현행범이거나 긴급 체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라도 반드시 영장은 발부해야 됩니다. 자, 현행범이나 긴급 체포가 필요한 때는 우선 체포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영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긴급 체포라는 건 지난 시간에 예시 들었던 것처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체포고요. 이 영장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검사가 청구를 하고요. 법관이 발부합니다.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 판사가 발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기면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이 법관이 그냥 그래 하고 발부해주는 게 아니라요. 법관이 피의자를 대면하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일종의 면접 신문을 해서 구속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제도라고 합니다. 교과서 읽어볼게요. 영장 제도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신청하고요. 그러면은 판사는 법관이 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하는데, 이때 판사는 구속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수소 기록과 수사 기록과 직접 신문을 통해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를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제도라고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 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구속이 되었어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구속적부심사 제도라고 부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가 구속되더라도 피의자는 구속 절차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자신을 석방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구속적부심사제도라고 한다.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영장 발부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구속적부심사제도는 피의자의 신분이었을 때 쓸 수 있는 제도였고요. 피고인의 신분이 되고 나면 이런 구속적부심사제도를 쓸 수는 없지만 대신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면 재판 과정 중에 구속을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이를 보석제도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피고인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석 신청은 원칙적으로 기소 후에 구속 단계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밑에 구속적부심사 청구라는 이 사례 더하기를 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는 검사의 기소가 있기 전에 판사의 판단에 따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보석제도와 구별된다. 자,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보석제도는 공판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쓸 수 있는 제도라는 거 구분해 주세요. 우리 교과서에는 공판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 보석제도만 소개하고 있는데 학습지를 보면 또 다른 3가지 제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재판주의인데요. 증거재판주의는 뭐냐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만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 유죄의 증거인 경우에는 역시나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건 예를 들면 고문을 통해 얻은 자백도 있고요. 불법 녹취, 불법 녹화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상소제도인데요. 상소제도는 피고인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때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했어요.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2심을 청구하는 것은 항소이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을 청구하는 것은 상고입니다. 둘이 합쳐서 상소고요. 우리 법원 파트 할 때도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칠판에 써주면서 했기 때문에 굳이 필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심제도인데요.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판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다시 재판할 수 있음. 확정된 판결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상소제도를 끝까지 이제 항소, 상고까지 다 해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났어. 대법원 이후의 판결은 없죠. 대법원 이후에 또 상소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도 재판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을 때는 예를 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언이 허위로 증명이 되었거나 증거가 위조로 증명이 된 경우에는 이런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그래서 상소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재판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재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예요. 마지막으로 교과서 154쪽을 보면 이제 꼭 형사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아니면 형사 절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타 제도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청구권의 내용을 하면서 잠깐씩 본 적이 있어요. 먼저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인데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또는 찾지 못할 때 이때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가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과요. 우리 민법 할 때도 배웠죠.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손해배상
받는 것은 사실 별도의 재판 과정이에요. 하나는 형사소송이고 하나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칙대로라면 민사와 형사소송을 각각 따로따로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이는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정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만 인정됩니다. 한편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구금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구속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쳤지만 그때는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 피의자였으나 또는 굉장히 유죄가 유력해 보이는 피고인이었으나 기타 어떠한 이유로 구속을 당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무죄가 입증되었을 때 또는 공판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이 협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이때는 이 사람이 잘못이 없던 거였잖아요. 이런 경우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는 형사보상 청구제도를 통해서 이 구금된 동안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결 구금된, 미는 미완성할 때의 미예요. 미혼할 때의 미.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금이 되었던 형사 피의자가 협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제가 협의의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 중지라든지 기소 유예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기소를 정말 못해서 안 한 경우, 미결 구금되었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형사보상 청구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무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예회복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명예회복 제도를 통해서 이걸 신청하면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이제 탐구활동을 좀 볼게요. 갑 같은 경우에는 범인을 찾지 못하고 치료비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갑이 사용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정답을 말해버렸네요. 범죄 피해자 구제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을은 무죄가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교도소에 갇혔던 것은 너무 억울해. 을이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절차, 제도는 무엇일까요? 네, 형사보상 청구 제도겠죠. 아직은 나는 무죄인데 재판을 받는 동안 실추된데 명예는 어떻게 회복하지? 라고 병이 억울해하고 있는데 병은 어떤 제도를 활용하면 될까요? 네, 명예회복 제도를 활용하면 되겠죠. 밑에 스스로 확인 봅시다. 구속된 피고인은 재판 절차에서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X? X. 구속 적부 심사 청구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자, 땡땡은 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간편하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배상 명령 제도겠네요. 자, 한 페이지를 넘기면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소년법 관련 내용인데요. 소년법을 하기 전에 유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일단 형법에서의 미성년자와 형법에서 소년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책임 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의 사람한테 해당이 되고요. 책임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숙한 상태에 있으므로 보호를 더 해야 된다라고 정한 소년의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이면서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요. 소년이면서 미성년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소년의 기준은 만 19세이므로 18세까지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만 19세 미만, 만 14세 이상의 아이들은 형법상으로는 성년이에요. 그렇지만 소년법상으로는 소년입니다. 책임을 인정받는 나이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성인과 동일한 처벌, 즉 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내 형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을 적용받아서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명령 같은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반면에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벌을 받을 수가 없죠.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만 10세가 넘는 경우에는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년원 송치와 같은 이런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만 10세 미만이다. 그럼 어떨까요? 이들은 일단 형벌은 당연히 불가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너무 어려서 뭐 소년원 송치라든지 뭐 사회봉사 명령이라든지 이런 보호 처분도 내리기에는 너무 어리다라는 판단을 해서 보호 처분도 내릴 수 없습니다. 자, 또 그리고 생소한 개념이 있는데 우범소년이라는 분류가 있어요. 여기 우범소년 보이죠? 여기서 범죄소년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의 소년,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고요.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미성년입니다. 촉법소년은 법에 닿았다라는 뜻입니다.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한 법률에 닿았어요. 즉 금지하는 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저질 수가 없잖아, 유죄일 수가 없잖아요. 이들은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우범소년은 뭘까요? 우범소년은 범죄와 아주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우려할 때 우예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청소년이 음주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나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지만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행위 그 자체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청소년들끼리 술을 마시고 있다. 그럼 뭐 학교 교칙상 퇴학당할 수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국가가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어요. 감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도 아니고 분명히 위험한 건 맞잖아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와 아주 가깝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옥에 보내진 못해도 소년법을 적용해서 보호 처분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셋의 구분. 자, 그러면은 쭉 한번 읽어봅시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심신의 성장이 미숙한 상태이므로 우리나라는 이들의 범죄에 소년법을 적용하여 성인 범죄와는 달리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낙인이 찍히지 않고 한 번 더 반성을 하고 성실하게 삶을 이제 살고 그러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기회를 주는 거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나이에 따라 처벌과 처분이 다릅니다. 10세 미만은 보호 처분이나 형벌의 대상이 아니며 애초에 제외됩니다. 14세 미만은 보호 처분만 가능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형벌과 보호 처분을 선택적으로 받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 얼만큼 중범죄를 저질렀느냐 뭐 등등 이런 거에 따라서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경찰서장이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촉법소년은 14세 미만이죠. 우범소년은 아직 범죄 그 자체는 저지르지 않은 소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가정법원의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년부에서 이제 소년 사건 담당 판사가 있는데 이 소년부가 판단해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적절한 보호 처분을 받게 돼요. 그러나 범죄 소년의 경우, 그러니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인 경우에는 경찰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사건을 보냅니다. 검사는요, 범죄 소년을 수사해서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했거나 아니면 보호 처분에 해당되는 사유가 인정되면 그 소년을 또 소년부로 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소년부 판사가 보호 처분을 내리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검사가 자체적으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널 지켜볼 테니까 제대로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라, 그러면은 기소를 하지 않겠다, 이번에 한번 봐줄게 하는 그런 처분을 내리거나 기소해서 일반 법원의 성인과 똑같은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 소년부 같은 경우에는요, 우범소년과 경찰이 보낸 촉법소년, 검사가 보낸 범죄소년을 심리해서 보호처분을 줄 수 있는데 우리 학습지에 보호처분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마무리부터 한번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를 쭉 보고 순서대로 빈칸 채워볼게요. 중단원 마무리 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갑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2심 법원과 동일한 판결을 하였다. 1번 기억을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검사가 발부하지 않고 법관이 발부합니다. 영장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검사가 발부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신청을 해서 청구를 해서 법관이 발부해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니은 기소 이후에 갑은 유죄로 추정된다.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확정 판결이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3번 디귿으로 인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로 인해서 갑은 구금된다. 일단 갑은 지금 2심이랑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1심 판결 이후에 바로 구금되지 않았을 거고요. 어차피. 근데 그걸 떠나서도 애초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잖아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집행유예 2년 기간 동안에는 범죄를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이제 징역 1년의 효과는 선고의 효과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구금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4번 리을의 재판을 위한 상소는 검사가 한다. 2심 법원을 위한 상소는 검사가 했을 수도 있고요. 갑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 5번 미음의 판결로 갑은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구속 수사를 받았는데 무죄를 선고했던 2심 법원과 최종 판결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즉 무죄를 최종적으로 선고를 받은 거예요. 맨 마지막에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그 전에 미결 구금되었던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2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억 검사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검사의 신청이 아니라 피고인이 신청하는 거고요. 니은 형사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네, 형사합의부 관할 사건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일단 지방법원 1심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거는 이 교과서에서 생략한 거지 이게 생략됐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교과서가 조금 더 자세히 적어줬으면 좋았겠지만 자, 디귿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누구나는 아니고요. 뭐 변호사라든지 경찰관 같은 특정한 직업이라든지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리을 판사는 배심원의 판결과 다르게 판결할 수 있다.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다르게 하면 다르게 판결한 이유를 판결문에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된다라고 배웠었죠. 정답 4번.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갑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쳐 달아났다. 뭐 가불병정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형사상에 누가 성년이냐, 책임 능력이 누가 있냐라고 보면 갑과 을입니다. 자, 학습지 한번 볼게요. 학습지 빈칸 쫙 한번 채워봅시다. 빈칸 위주로 볼게요. 빨리. 자,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수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여러 가지 원칙과 권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사 피의자와 형사 피고인을 죄가 없다라고 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을 보장을 위한 제도는 영장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있는데 자, 영장제도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을 할 때에는 누가 청구해서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하는 것이라고 봤죠.
우리 재판 절차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는 아까 수업하면서 봤고요.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 제도 4가지,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배상 명령 제도, 형사보상 청구 제도, 명예회복 제도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배상 명령 제도 봅시다. 일정한 사건의 형사 재판에서 범죄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배상 명령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년 사건의 처리 이거 표 한번 채워볼게요. 이제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면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14세 미만의 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형사 미성년자 해당 여부 보면 만 10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소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인가요? 아니요. 소년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년이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되고요. 이 중에서 범죄소년 즉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물론 보호처분은 촉법소년이라고 할지라도 14세 미만이라도 부과할 수 있는데 그리고 때에 따라서 만 19세 미만인 경우,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소년이기 때문에 역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만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처분조차도 내릴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범소년은 어떨까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이지 아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형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보호 처분만 가능하고 형벌은 부과하면 안 돼요. 자, 소년 사건의 특징 아까 교과서 읽으면서 봤고요. 소년법상 해서 내릴 수 있는 보호 처분의 종류에는 감호 위탁이라든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이러한 처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잘 따라와 줬습니다. 네, 수고가 많았고 선생님이 목이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기침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을 때 좀 끊어갔던 게 있어서 끊김과 부자연스러움이 좀 있었을 텐데 너무 듣기 불편하지는 않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주에 수행평가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영상으로 지금 원격으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에 맞게 잘 챙겨오고 다음에 볼 때는 바로 수행평가를 보겠네요. 네, 그러면은 주말 잘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에 또 봅시다.